자, 기다리던 러닝 마이 비치 LPT의 하이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쪽으로 보시고 저희가 항상 매년 하는 거지만 이 시간만큼 정말 많이 배워요. 그죠? 좋은 질문하는 좋은 답이 나오고 여러분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를 켜고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유튜브에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해서 도산 아카데미에서 이제 알려지고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교수님 사랑해요. 두 번째 질문. 자, 취업이 계속 탈락되어서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마음을 다잡는다를 약간만 제가 말꼬리를 잡아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잖아요. 저게 정신도 바짝 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든 아니면 뭐 이런 취업에 탈락하든 아니면 프로젝트가 계속 실패하든 사실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마음을 완전히 놓을 정도. 근데 우리는 마음을 놓는다 그러면 정신줄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연구해도 이완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을 완전 이완을 다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라면 지금 일단 사우나부터 가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혈관이 거의 마음의 절반을 작동하거든요.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심리학자라서 약간 생물학적인 심리학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정신력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신력이랑 신체랑 거의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 계속되는 탈락이 힘들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거냐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약간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주 큰 교통사고가 아니라 약간 접촉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완하고 스트레칭 하시고 호흡하고 수면량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몸이 노곤해졌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어떻게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살짝 그때 뭐가 올라오냐면 그래도 하면 그때 놓치지 않고 잡으셔야지 지금 잡을 것도 없는데 지금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운동을 하거나 가슴 뛰는 행위를 하는 거는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 네. 보면 내가 이제 약간 지루하거나 아니면 일상이 지겹다거나 아니면 반복돼가는 생활로 지쳐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실패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실패는 오히려 이미 흥분성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처져 있을 때 올리는 건 운동 되게 좋아요. 근데 저라면 그 방법이 나쁘진 않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완 쪽으로 네. 사우나 추천. 네. 아우 좋습니다. 자, 명쾌하게 답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 참 좋으셨죠, 여러분?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께서는 손을 들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상공을 지키는 오늘 귀한 분이 또 왔어요. 또, 네. 우리 배중범 선생님 오셨는데, 예, 오늘 잠깐 질문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일단 먼저 교수님의 오늘 강의를 너무 듣고 나서 저는 좀 와닿는 바가 많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는 군인으로서 사실 이스라엘을 되게 동경해 온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랑 꽤 안보 환경이 비슷하고 또 항상 위협받고 그런 나라라서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과 우리나라를 항상 비교했었는데 그 안보 환경 외에도 국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향들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명쾌하게 또 우리 청중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사실 저는 그 교수님 강의를 한 200% 흡수해가지고 질문이 없습니다. 네. 네. 네.
다 적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나중에 잘 표절해서 제 부하들한테 잘 써먹을 테니까 교수님 저기 다시 한번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향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네네. 군복무할 때 대대장님이 육군 네. 대대장님이 중령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나이 들어 보이세요. 맞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좀 기분 나빠. 네, 대단한 분입니다. 저분이 그 최근에 그 우리 밑에 지방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가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 전투기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걸 성공을 해서. 그래서 기사에 나오고 엄청나게 동체 착륙. 네. 성공했던 사례. 뉴스에 나온 사례야. 예, 저그 기사 기억나요. 그 사람이 지금 감동해서 교수님 강의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이거 어떡해. 나 잠깐만, 이거 의서가 나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몰래 클럽 등 여러 남자 만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습니다. 치료가 될까요? 교수님,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는 더 재밌는 게 네. 몰래 클럽 등 여러 남자 만나면서 네. 본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남자가 생긴 거죠. 여자친구가 몰래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지금 네. 내 여자친구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네. 저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상처가 컸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치료가 될까요? 안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서 치료가 아니라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용서에 대한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 치료한다고 하지만 저분을 여자친구분을 용서하셔야 관계가 유지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남는 질문 하나죠.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관계를 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는 게 나을지 그게 남는 거잖아요. 치료가 된다는 건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저도 처음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용서를 제대로 하면 치료가 되고요. 내 마음이. 내가 용서를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 제대로 못한다는 건 깨끗이 용서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좋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도 결국은 그게 이득이 안 되고 상처가 깊어진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결과예요. 그럼 이제 좋은 용서가 뭐냐? 지금 저 관계가 여자친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7년에서 8년 넘어가죠. 그러면 여자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만난 지 안 된 연인형 관계고, 저는 꽤 오래 살아간 관계죠. 이럴 때마다 좋은 용서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문을 하시느냐?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그분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저런 거죠. 맞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죠. 맞아요. 저런 관계에서는 한 번 더 트러스트, 나 한 번 더 믿을게 전적으로. 배신을 당하시더라도 그게 더 좋은 용서고요. 근데 저처럼 오래 많이 살아낸 관계들은 설레고 막 좋아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서로 잘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관계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 더 설레하지 않거든요. 결혼 28년 차가 설레면 그건 심장질환이지. 그렇습니까? 네, 심장질환이에요. 나 심장질환 있나 봐요. 결혼 몇 년 차세요? 20년. 아닌가? 내가 더 안 좋은 얘기 해드리냐면 20년 차가 넘어도 계속 설레면 그게 치정살인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잘못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신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믿을게는 오히려 되게 약간 개운치 않은 용서예요. 이렇게 오래 살아낸 관계는 서로 살면서 더 관계를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좋은 걸 준다는 것도 있지만 나쁜 걸 막아주는 관계가 더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큰 트러스트 하나가 아니라 작은 규칙들을 한 4개나 3개, 4개, 5개를 주면서 이건 그러면 지켜. 그럼으로 인해서 너는 용서받을 수 있고 나는 용서할 거야. 이게 왜 좋냐면 용서하는 쪽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형 관계, 이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형 관계에 있는 음. 그런 허니문 기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자꾸 규칙을 만들고 이런 거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아이 쪼잔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돼서 나중에 용서를 한 쪽도 그리고 찝찝하고 용서 받는 쪽도 제대로 용서 못 받았다 그래요. 그냥 이 정도 되면 알았어. 한 번은 내가 확실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배신한다면 그 다음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에선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저 오래된 부부 관계에서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건 지키고 이런 거 한 3개 정도 해. 그래야 용서하는 사람도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용서받는 사람도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사람이 가장 막 나갈 때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 제일 막 나가거든요. 저 여자분이 막 나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야 근데 진짜 대략 난감한 상황이긴 하다. 네,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네. 고수입니다. 우리 땐 클럽 없었잖아요. 나이트 있었죠. 나이트지. 설레네. 자, 네. 오늘 뭐 강의에 조금 더 나는 좀 풀어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네, 손을 들어서 말씀 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여기 같이. 간결하게 임팩트.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결하게 그럼 질문 더 바로 할게요. 그 조직 생활이라든지 회사, 직장 내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상사가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갈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한 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좀 그런 게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 좋네요. 만약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앞에 계신 유일해서 네. 직장 상사가 유난히 이 사람만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 사실 그런 이유 그런 그 행동이 나가는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죠. 다 같은 이유는 아닌데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이 굉장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회사의 그 대표님들이나 리더들한테 똑같이 잘못했는데 더 착하다는 이유로 더 처벌받는 일을 절대로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착한 애를 더 많이 혼내요. 똑같이 잘못했어. 왜? 걔가 제일 잘못을 잘 시인하니까. 그리고 걔가 제일 심지어는 그래서 좀 만만하죠. 근데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옆에서 쭉 보고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떤 식으로 결국 결론이 나냐면 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전체가 못된 애들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잘못했어도 착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선한 사람을 유난히 더 구박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누가 문제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혼내는 사람 쪽.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못된 애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내가 그 옆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나보다 악한 놈들만 남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거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유난히 이 사람이 누가 어떤 상사가 오든 이 사람을 자꾸 무시하거나 내릴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안 늘고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의 경우가 있어요. 사실 리더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웬만큼 일을 하는 리더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 웬만큼은 인간의 기능은 역할은 능력치는 비슷해. 근데 유난히 일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자꾸 바뀌어도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난히 무시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먼저 무시를 했기 때문에. 리더를. 근데 팔로우가 리더를 무시하는 제일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리더의 말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무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유난히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양승택 어린이가 있어요. 음.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승태가 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승태가 넌 말하는 듣냐?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게 먼저 나와요. 맞네. 네, 네, 네. 니가 그랬어. 그래서 양쪽 다 음. 어느 쪽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많은 게 세 번째 요인이었어요. 둘 다 창조적이면 이제 답도 안 나와. 네, 둘 다 서로? 창조적인 사람. 예, 예, 예. 그러니까 모성민 선생님 계셔서 제가 또 그 얘기 잠깐 드리는데 심리학자들이 오케스트라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다 창조적이잖아. 맞네. 그러니까 다 딴소리를 해. 그러니까 집중하는데도 다 다르고 흐름도 다르고 맥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시가 난무를 해요. 네, 무시가 난무를 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좀 창조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혁신적인 모드에 들어간 리더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혁신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늘 궁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A 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B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 문제지, 왜 문제지, 무슨 상황의 문제지를 좀 다 나눠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쪽에만 책임 있는 경우가 없고 양쪽이든 단쪽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이게 다 문제가 다릅니다. 쉽지 않은 문제. 네. 야, 세 가지 유형으로. 따봉 나왔어. 그 회비 1,000원 더 내세요. 또 뭐 질문하실 분은 손 들으셔서 네, 좋습니다. 여기 황인하 선생님께서 오늘 또 좋다고 회원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네. 네. 그 흔히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뭐 이런 네, 말들 네. 하잖아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상대방이 주인공일 땐 주인공 대접을 해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인공일 때와 조연일 때 이런 걸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네, 네. 저는 주인공일 때보다는 조연일 때가 더 많은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좀 배려하는 경 네, 네. 혹은 어떤 분들은 주인공으로 사실 때가 더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잘 구분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그 일본 심리학자들이 한국의 주인공 문화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통낸다예요. 한통낸다. 네, 한통낸다. 그러니까 한통낸다는 게 사실 외국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골든벨.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네.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땡땡 치는 거. 그건 부자들이. 부자들. 부자들이 자기의 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한 번씩 베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턱 쏘죠. 그쵸. 음. 애나 어른이나 한턱 쏘죠. 맞아. 그러니까 제일 신기해요. 쟤네들은 한턱 쏘려고 인생을 사는 애들 같다고.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인들은 거의 절대 하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근데 일본 심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이 오늘 한턱 내겠다고 하는 건 오늘 밥값이나 술값을 다 자기가 낸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래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니들은 조용히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좋다. 네, 그렇죠. 왜겠어요? 오늘 느끼는 감정의 소유자가 나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서 감정, 느끼는 감정의 가장 중요한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프로야구 팀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팬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하게 질책받는 이유도 프로야구장에서 주인공은 선수인 것 같지만 그 선수가 쳐내는 홈런의 감정의 주인공은 사실은 상당 부분 팬들, 관중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끔 그래요. 왜 관중들이 뭐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럴 때가 있을 때 잠깐만 이 경기장에서는 감정의 소유 지분이 5대5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중이 없이 그 경기를 할 때 니들이 힘이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지. 주인공인 걸 결정하는 건 그 감정, 그 자리에서의 감정의 가장 중요한 지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그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다려서 짜증나는 게 누구예요? 고객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고객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런 거 있어요. 장례식에 갔어요. 실제로 이걸 예전에 어떤 여성 작가님이 하신 얘기인데 참 묘하게 주책 맞은 친구다. 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와서
즉 내가 딸인데 음. 내 어머니의 빈소에 와서 자기가 더 서럽게 운다. 그렇죠. 그날 이후로 이 음. 친구와 왠지 모르게 어색해졌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분의 빈소에서의 감정의 주인공은 그분의 따님인데 그 다른 친구가 와서 애도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더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도와 추모라고 하는 좋은 행동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묘하게 맞춰가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뭐예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왁자지껄 떠들고 막 얘기하고 이게 바로 뭐냐? 그날 슬픔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이게 없어. 이 문화가 사라졌어. 이 문화. 안내 좀 나누고 네. 흔들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쓰리고도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뭐 답이 되셨습니까?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자, 다음번 질문은 부킹 프라이스와 부킹 해피니즈 요 내용은 책에 잘 돼 있는데, 네. 뭐 간단하게, 네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부킹 프라이스는 받았다고 치는 금액이에요. 엄마, 용돈은 10,000원은 줘야 용돈이죠. 어떻게 2,000원을 용돈을 주세요. 이러면은 2,000원 줘도 안 받았다고 안 친다는 거지. 10번 받아도. 그러니까 무언가라고 내 마음의 장부에 한번 발을 정자 긋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이걸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해피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 이 정도면 한 번 행복이야. 작아도 한 번 기록되는 게 있고 너무 작아서 그게 기록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킹 해피니스의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그 하한선 중에 하나가 하한선이라는 거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왜? 그럼 빈도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네.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먹는 거. 네, 그게 제일 빈도도 높일 수 있지만 부킹은 되기 때문에 제일 유리한 행복이다. 그런 얘기들을 행복 연구자들이 많이 합니다. 자주 갖는. 네, 좋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본인이 관계 중독 해결을 인지했는데 재발될 수 있나요? 습관이 될까요? 당사자가 네. 관계 중독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재발될 수 있나요? 습관이 이제 되나요? 관계 중독이라는 요즘 네.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 중독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심령 있고. 용어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한 거의 20년 전까지 심리학 용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왜 용어를 연구자들이 만들어서 세상에 보급하는 방향만 있다고 생각해. 세상에 먼저 쓰고 그게 용어로 연구자들 사이에 학문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걸 이렇게 세상이 분명하다는 건 심리학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싹 끌어모야 몇십만 명 되겠어요? 하지만 75억 인류가 다 이 표현을 쓴다는 건 그 사람들의 인식의 체계 내에서 구분을 해내고 있다는 뜻이야. 이걸 왜 우리가 인정을 하기 싫어해? 저는 관계 중독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의미는 대충 대략 아시겠죠? 사람들과 만나서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교류하고 있는 것이 중독이라면 뭐예요? 없을 때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게 없으면 고통스럽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대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요. 대부분의 관계 중독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외로울 때 나쁜 사람을 거부를 못해요. 그렇겠죠. 관계 중독적이니까 관계가 맺어지거나 만남을 못하면 괴로우니까. 되게 그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그 소위 말하는 그렇죠. 착취당하기 쉬운 유형의 분들인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이건 연구들만 보면 그리고 저도 옆에서 보면 저분들이 왜 저 허망함이나 아니면 허탈함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이기 때문에. 세상에 진짜 제일 불쌍한 위험한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인 부자,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인 석학,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인 엄청난 연주자. 맞네.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왜냐면 너무 쉽게 들어가서 악인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거든. 톡. 네. 근데 여기에 부자, 석학, 그 다음에 엄청난 연주자, 대화가 이런 사람들이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 이분들이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감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성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취약한 거예요. 인간이 늘잖아요. 일도 재밌다 그래요. 그러네. 일이 재밌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일이 늘고 있는 사람. 아, 그러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안 늦는 사람들이 근데 뭐야? 전문가지. 음. 전문가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본능적으로 전문가를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했는데도 안 기쁜 사람. 그 일을 훌륭히 해냈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한 사람. 맞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행복하니까 관계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바보 같은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문가가 되지 말자. 아, 갑자기 또, 아, 다 좋아하던데. 네, 그럼 바보잖아요. 어. 다른 데서 초보자가 돼야 되죠. 아, 좋은 그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내 전문 분야 외에서는 기꺼이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돼요. 지금 새로 배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고민이 가장 저 위험이 제일 떨어지는 분들. 근데 오로지 자기 분야의 사람들과만 계속 있으며 거기서 다른 어떠한 새로 배움도 없는 예, 그런 성장감 떨어지는 분들이 대단히 공략하기 쉬워요. 나쁜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소시오패스가. 네네. 그러네. 그래서 꼭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 중독은 내가 성장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제발이 아니라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너무 정확하고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 말씀드렸죠. 애기애타, 그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을 배려한다는 기본 하에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라. 새로운 분야를 해라. 요 말씀.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뭐 어딘 손 드신 거예요? 아니면 머리 넘기신 거예요? 손 들고. 여기 마이크. 웬만하면 하나 더 사세요.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팀원을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 리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리드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네, 책을 네, 이제 네.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비판을 했을 때 비판을 어차피 수용을 못하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비판을 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항상 되뇌이면서 이제 팀원들을 이끌어 오는 리더로서 이게 친근하고 좀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를 항상 꿈꿨는데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최근에 그 책의 마키아벨리의 분주론을 토대로 한 그 사랑받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운 존재가 되라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이므로 여기에 현명한 구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든다. 인간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보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를 해칠 때 더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사랑과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립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띵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리더가 정말로 그 팀원들을 좀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상이 될 수 있는지 혼란이 와서 네, 따뜻하네. 아주 그냥 일단 말랑말랑하십니다. 저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면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들어가고 싶네. 그렇죠.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되게 좋은 책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무시무시한 책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약간 상충되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나 한 체계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자기네들의 얘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다 상당히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대부분 이럴 때는 상충되는 얘기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이기거나 지는 얘기라기보단 얘는 요때 맞고 얘는 요때 맞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단 칭찬을 해주면서 끌어올려라. 그 다음에 이제 데일 카네기 이런 얘기서부터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다.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 데려가 주지 마라.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땐 앞 순서와 뒷 순서 이게 전반전 후반전에 각각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순서를 좀 정해놓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첫 번째 리더와 팔로워가 처음 만났어요. 이제 음.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저기 대표님 아니고 네. 그냥 양승택 사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형처럼 언니처럼 부모님처럼 대하면 안 돼요. 심리학자도 연구를 해보면 이때는 그렇다고 차갑고 냉정하게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너도 나한테 여기까지 기댈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건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별로 안 친하죠 아직은. 근데 팀장님, 제가 다다음 주에 한 반나절만 잠깐 반차를 써야 됩니다. 그날. 근데 그날 안 되면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생겨서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이런 팀장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문제인데? 형이라고 생각하고 다 얘기해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엔, 초창기에는. 오히려, 알았어. 그날, 오케이. 4시간인데, 5시간, 아니, 4시간이 아니라 5시간까지는 내가 백업 돼. 근데 6시간은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기 사유는요, 몰라. 안물안금. 그냥 규칙대로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야. 그치? 왜 좋은지 아세요? 나한테 정서적으로 너무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소위 말하는 기능적인 지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동창회에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일터에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일터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만났을 때는 처음에 너무 정서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차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인간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출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리더와 팔로워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일터에서 만난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는 기능적 지지만 서로 어느 정도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흡이 맞고 사람도 서로 더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머무는 관계가 있겠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들어올 사람도 있으면 더 들어오게 정서적 지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 1년 후, 2년 후부터는 뭐 집에 문제가 있어도 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지. 이걸 직장에서 대부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처음에 딱 들어오면 형처럼 얘기해, 언니처럼 얘기해. 그런 회사들이 더 힘들고 블라인드가 더 시끄러워요. 좋은 선배, 따뜻한 선배들이 맞네.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순서를 잘못 봤어. 맞아요. 하나만 더 첨언 드릴까요? 네. 집에서는 반대로 해야지. 집에서는? 왜냐면 집은 훨씬 더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만약에 들어왔는데 제가 오빠 지금 저 창틀이 약간 벌어져서 자꾸 벌레가 많이 들어왔어. 오늘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정서적인 지지를 해야죠. 맞네. 그래서 괜찮아? 어떻게 됐어? 진짜 나쁜 보기 새끼들 막 이래야 되지. 그치? 근데 거기서 기능적 지지를 그냥 막어 아니면 열어. 막어. 오케이, 거기까지. 네, 그렇죠. 실리콘이 좋아. 뭐야?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집에서 하듯이 직장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그분이 확 돼버렸어. 좋죠? 이건 왠지 이거 네. 자아 비판 같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재평가하면서 반성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하시게 되면 차갑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건가라고 하는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 처음엔 건조, 나중에 후반전에 촉촉으로 가시면 됩니다. 좋네. 야, 맞아요. 다 그렇잖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죠? 나중에 막 변질했다고 그 얘기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더 빨리 두 개를 같이 가볼게요.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자꾸 작아져서 말을 더듬게 되고 소통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이 내용과 의도한 게 전달이 안 될 때 나의 생각으로만 상대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6번은 전형적으로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흔하게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저런 분들 원래 그리고 사람은 성격의 강점과 모든 성격이 한 성격의 강점과 장점이 있겠죠. 예. 내향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강하고 대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질 않으니까 좀 네트워크가 약하고 뭐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만나고 있지만 집중을 적재적소에 못하는 게 있겠죠. 저런 마음이 든다는 건 내가 요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들어간 국면이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내 장점을 셀링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이런 건 좀 저기 뭐냐 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를 조금 약간 흘리듯이 얘기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순서는 그런데 자기가 잘 못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왜 MT 가기 전에 혹은 여행 가기 전에 회사에서 어디 뭐 연수 가기 전에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죠. 야, 음식 너무 맛있다. 근데요, 저는 요리는 거의 바보 천치입니다. 먹는 거 너무 잘하고 설거지의 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먼저 뭘 못하는가를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하다 보면은 뭐예요? 제가 설거지하게 되겠죠. 그 국면에 제가 먼저 배치되니까. 그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의도한 게 전달이 안 될 때 나의 생각으로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가 연구자들, 심리학사의 유명한 연구들이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제로 한 20%만 전달돼도 되게 성공적인 거고 80%는 말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말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 때는요, 저분과 내가 제일 어떻게 해야 소통이 잘 될까를 항상 뭐에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메신저 형태가 뭔가를 제일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 제가 정훈장교 할 때 저희 단장님이셨어요. 얘는 너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 단장님이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걸 못 알아듣지? 전달이 안 되지 고민하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육군 중위가 육군 대령을 앞에 놓고 보면 그냥 대령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무섭고 안 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1995년부터 저한테 포스트잇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있으면 카톡 하는 거야. 야, 너무 멋있다. 배경화면도 똑같잖아요. 맞네. 그쵸? 그분이 이제 당번병 같아서 그날 그분이 이제 포스트잇을 쭉 써서 주세요. 내가 지금도 그걸 일부러 가지고 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저는 안 놓치죠. 안 놓쳐요. 그러니까 그분 손석한 대령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놈의 새끼 말이야. 어떻게 이놈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라고 하다가 그래, 이놈이 나랑 말할 때 군 생활을 30년 하신 분이 군 생활을 6개월밖에 안 한 중이한테 빠바바박 얘기하면 10개를 얘기하면 한 개도 안 들어가고. 그럼 느리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글 쓰는 걸로 하자. 말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일 글로 하자. 그래서 저한테 하나씩 온 거예요. 출근하셔서.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제가 웬만큼 그분이 하는 거를 웬만큼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무슨 포스트잇이 메모지가 올지를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눈빛만 봐도. 그러니까 그분이 3개월 만에 굉장히 똑똑한 장교로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건 너무 대부분 멋있다. 의심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내용보다 메시지죠. 어떤 경로로 그 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온 질문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1년 휴학했는데 공부와 운동한다고 했는데 게임에 집중하느라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말. 또 게임계의 또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가 운동하고 1년 휴학을 했는데 공부하고 운동한다고 했는데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우리 뇌에서 게임할 때 fMRI로 게임할 때 뇌를 찍으면요. 네. 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노동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게임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게임할 때 뇌의 패턴은 노동하는 패턴이거든요. 다만 집중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재밌는 거에 골몰하고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가 역으로 순간적인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서 하고 있구나. 근데 어. 게임할 때 그래서 굳이 뇌를 fMRI로 촬영 안 하고 카메라로 옆에서 찍고만 있어도 게임하는 사람들의 뇌는 누가 봐도 노젓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고 누가 봐도 극심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게임할 때 게임이 중독 아닙니까? 자, 보세요. 네. 중독이라고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한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그걸로 도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도피를 하느냐를 안 봐요. 게임이 왜 게임이냐면요. 옛날에 애니팡 해보셨죠? 네네네네. 애니팡은 실제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만든 개발사들도 놀랐어요. 이 단순한 손가락으로 하는 삽질을 네. 왜 전 국민이 지금 2년 반째 밤을 새서 하고 있지? 제가 말씀드렸죠. 스코어랑 실시간 랭킹을 오늘부터 없애면 누구라도 그걸 할까? 아무도 안 하죠. 맞아. 내가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야. 이것도 음. 전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임에 미쳐서 막 너무너무 열심히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게임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래서 어떠한 게임도 스코어나 실시간 랭킹을 주면 사람들이 안 해요. 아무리 좋아하던 게임도. 왜?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맞춰서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혹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누군가가 대안을 줘도 별 관심 없이 게임만 하고 있다면 다른 게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반적인 현실 세계의 삶이 너무 게임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사람한테 게임처럼 재밌다가 아니라 게임처럼 계속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스코어를 줘야 되고 실시간 랭킹을 줘야 되고 미션이 클리어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돼요. 네. 그런 게 없고 막막히 다짜고짜 무턱대고 일하자, 무턱대고 공부하자 그러면 성장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속해서 무언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도구나 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데일리 성취 노트 같은 거 플래너라고 하는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냥 엑셀 창에 지정해서 나 벌써 10개 그러니까 항목 중에 3개 공부했어. 4개 공부했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코어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없이 게임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감이 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맞네. 이게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한 번쯤은 칩이 그런데 되는, 그런 빠져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빠져보는 시간. 애니팡에서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90만 명이 숨어 있어요. 아직도? 애니팡이 아직 있습니까? 지금도. 이야, 오늘 한 게임 한번 해봐야겠네. 또. 자, 오늘 강의 너무 공감되고 좋았습니다. 제 아이가 셋인데 특히 큰애가 중2가 되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화가 많아서 제가 장수말벌이라는 별명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혼내야 하는지 훈육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사춘기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춘기에 대한 석학들의 사춘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춘기에 대한 정의를 들어봤는데 저는 오히려 왜 우리 김미경 선생님 있잖아요. 네. 요즘 인생을 확 바꾸셨죠. 네. 미라클 모닝 했다가 안 돼. 일찍 늦게 일어나 임마. 막 이러고 이제 바꾸셨죠. 그분도 자기 인생에 이런 변화의 시기를 겪고 계신데 사춘기에 대한 정의는 김미경 선생님만한 정의를 못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춘기가 뭐냐면 말이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렇죠. 그 양반이 아주 필살기적인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충청북도 사투리를 써요. 자기 고향 사투리를. 그래서 제가 저것도 포인트구나 라고 하는데 사춘기가 왜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게 막 자꾸 반항하고 이러냐면요. 안 해본 고민을 해보는 시점이라. 안 해본 고민. 자, 일단 그런데 이제 사춘기를 제가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는 건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춘기는 결국은 뭐예요? 많이 아이가 부모를 많이 괴롭게 할수록 사실 일단 첫 번째 위안이 되는 얘기는 사춘기가 애착을 잠시 끊는 시기라 그래요. 근데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그러니까 부모님을 엄청 괴롭히죠. 애착이 없으면 사실 부모를 괴롭힐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착을 끊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막 보듬어주고 막 살맛대고 막 이렇게 진짜 전 세계에서 막 애를 물고 빨잖아요. 한국은. 그게 애착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의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100년 전에 이 신기한 나라는 아이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누군가 안아주고. 안고 있고 그러니까 하니까. 애착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한국의 부모 자식.
내가 죽는 날까지 그래서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던 부모도 잊지 못하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지랄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춘기가 곱게 넘어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애를 주니어 국가대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고 집에 들어가면 지랄할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대표급으로 애를 밖에서 육체적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너무 공감된다. 근데 내가 자아를 확립하고 내가 존재감을 가져야 되니까 저는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를 먼 나라에 있는 국가 외교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대해요. 이걸 절대로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예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 전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외국 정상회담 하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 참석이든 불가든 결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례한 게 뭐냐면 나라와 나라처럼 큰 단위끼리는 무례한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급하게 연락하거나 임박해서 연락하면 다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야 우리 내일 한잔 할까?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그쪽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아직 갑자기 우리 내일 한잔 할까요? 이런 이 사람은 날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 들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막내 채원이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사춘기의 절정을 향해 갈 때 그때는 아예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의 여유를 뒀냐면 카톡으로 저희도 방 안에 집에서 카톡으로 대화하거든요. 채원아 이따가 아빠 가위 찾으러 채원이 방에 들어가도 돼? 여긴 예스 하죠. 네, 이제 공습 경보가 울렸으니까 네,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그거는 충전 안 읽더니 그건 대답을 합니다. 바로 언제요? 그럼 제가 이래요. 내일 모레 4시 반. 갑자기 내버리네. 그 정도는 여유를 둬요. 제가. 그럼 애가 일단 방어력을 상실해요. 여기에 지랄해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를 몰라. 뭐지? 그럼 애가 이제 바로 가요. 그러시던가요. 이러면 서로 그리고 얼굴 붉힐 일도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상당히 재밌을 정도로 약간 헛웃음 나올 정도로 길게 잡고 아이한테 얘기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그 반대를 할 때 부모한테 강렬히 반응하거든요. 똑똑. 왜요? 밥 먹어. 침범한 거예요. 침범 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놓고 했는데도?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똑똑 왜요? 4시간 있다 밥 먹는다. 그렇게. 내일 모레 점심 12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랄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네. 대박이다, 이거. 그렇게 잘 넘어가고 무탈하게 넘어가는 게 사춘기지 무얼 바꿔서 고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수말벌 잘 관리를 다 가시고. 장수말벌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니어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른들이 무례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작용인가요, 이게? 젊은 청년이 훨씬 매너가 좋으며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서 닮아가고 싶어요. 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례하고 고집스러운 게 어떤 심리적인 작용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 세대를 뛰어넘어 같은 공원에서 다양한 사람이 활동할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금부터 잘 준비하겠지만 중소기업 미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AI로 인해 주니어가 시니어로 발전할 기회를 잃고 있어 중소기업 미만은 미래를 그리기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일 참여한 2030 세대 주니어에게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하고 시니어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시니어를 맞이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와 어른들이 무례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어떤 심리적 작용인가요? 이분은 저도 나이 들어가고 가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신 분도 어른이세요. 그죠? 꽤 어른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연구자들의 이제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타인을 잘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잘
잘 그 소위 말해서 다독여서 표현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우호성, 개방성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왜 나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냐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요. 괜찮은 사람은 훨씬 더 괜찮아지고 그래요? 후진 사람은 더 후져지니까 사실 60대보다 70대가 더 개인차가 심해요. 왜? 방향을 계속 이쪽으로 가는 사람과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80대가 될수록 더 벌어져요. 그래서 왜 60 정도 들어가면 70 정도 그 사이쯤 되면 너무 괜찮은 선배 세대와 너무 진짜 마이동풍의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차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대를 갈라치는 모든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이유가 세대 내의 편차가 더 심해요. 그렇죠. 세대 간의 차이보다. 젠더를 자꾸 사용해서 갈라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제가 저한테 걸리면 제가 가만 안 놔두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가 되나? 그게 왜 그러냐면 젠더의 차이보다 젠더 내에서의 편차가 더 커요. 더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분법적인 요인들로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들은 내 세대가 다른 세대에 좋은 역할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리자면 그 편차가 더 커지는데 석차는 안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김혜인 선생님이 100등 100명 중에 다른 성격의 차원으로 해볼게요. 좀 이제 그런 그 매너나 이런 거가 관련되지 않은 100등 100명 중에 내향성으로 20등이셨어요. 그러면 20대의 100명 중에 20등의 내향성이었다면 김혜인 선생님의 내향성으로 인한 어떤 행동은 다 계속 변화합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이 지나도 나랑 같은 해에 태어났던 내 친구들과의 석차는 안 변해요. 석차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은 변하는데 왜 성격은 안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랑 동년배들 사이에서의 석차는 안 변하는데 석차 간의 편차만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좋은 쪽으로 위로 들어가 있으면 확 편차가 올라가고 밑으로 나쁜 쪽으로도 편차가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게 선배 심리학자들이 60부터다. 되려? 네, 진짜 60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데 넌 아직 60도 안 되는데 임마 선배들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러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요새 이제 드디어 70세는 돼야 갖출 수 있는 인지 능력.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능력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70세는 돼야 갖출 수 있는 능력. 80세는 돼야 판단이 가능한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뭐냐? 상위 50% 안에 들어가면서 내 장점과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다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야, 오늘 기가 막힌. 이해학자가 메시지를 주실 만한 거를 70대 인턴과 30대 CEO. 그래서 내가 정말 잘했다. 우리 엘리트 다 후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알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지. 네. 제가 그걸 어려움으로 담고 30대 CEO분들을 잘 모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네. 요즘 판교 같은 데 가면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같이 나오시는데 부모 자식 관계처럼 나오세요. 네, 나오는데 지원부서 실장님은 60대 중반, 70대 초반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대 초반이신 분이 대표님인데 되게 아웅다웅 재밌게 싸우면서 막 식사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인턴 영화도 교수님 자주 말씀 주셔갖고 그렇죠. 아주 도움되는 그런 영화였고요. 꿈을 명사로 규정하고 동사로 규정을 하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하는 내용과 인지심리학 전공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있었고요. A의 시대로 기존 지식과 경험의 시대를 저물고 있어요. 어떤 변화를 이 질문이 지금 아까 요거와 비슷해요, 그죠? 그렇죠. 시니어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A의 시대.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두루두루 합쳐서 답을 드리자면 인지심리학은 저희가 농담으로 이과라고 그러죠. 이과. 그러니까 저는 막 공업수학, 이산수학,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C++, 음. 자바스크립트 막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래? 자바까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 프로이트, 융, 아들러를 거의 안 배워요. 아.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렇다고 수학 죽어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수학적인 과학적인 마인드는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음. 과학책 많이 읽으시는 거 좋아요. 야. 심리학 전공한 인지심리학 전공한 때. 야.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뭐 정석을 다시 꺼내서 좀 보시는 거죠. 수학의 정석. 네. 꿈을 명사로 규정하지 않고 음. 동사로 규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슨 분야를 잘해가 아니라 네. 나는 그 분야에서 어떤 행위를 잘합니다. 음.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저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깨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특화된 심리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동사형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큰 동사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다 교수지만 교수라고 대부분의 명사적인 직업들이 명사화된 직업들이 의미하는 동사가 너무 큰 범주예요. 그런데 어떤 교수들은 새로운 정보를 잘 알려주는 거를 너무 잘하죠. 네.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봉 교수님 같은 분은 진짜 바바바바바박 하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몰랐던 얘기들이 와 그런 정보가 있었구나, 그런 트렌드가 있었구나. 한 시간에도 막 몇십 개를 제가 슬라이드 뭐 넘기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능력은 거의 없고 아 내가 옛날에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게 풀렸네. 아 그때 그래서 안 됐구나. 요 이유를 알게 해드리는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저를 셀링하거든요. 요런 게 동사형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기존 지식과 경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 받아들일까? 이게요. A, B를 똑같이 다 배웠는데 A, B를 가장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패턴을 내놓는 게 AI고요. A, B를 합쳤는데 그걸 C로 느끼고 C로 받아들이고 C로 부르는 게 인간의 몫이에요. 그래서 AI가 수학을 더 잘하고 과학을 더 잘하니까 수학, 과학은 필요 없어.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되게 조심하셔야 될 생각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고전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고에 필요한 수학, 과학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AI는 데이터의 패턴을 보기 때문에 가장 걔네들의 평균점이 뭔지를 잡아내는 걸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평균점이 아니라 그 A, B를 가지고 야 이건 C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건 C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래 다 우리가 혁신이 다 그런 거예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띵띵띵띵 하고 검은색 목폴라 입고 나와서 뭘 하나 들고 이걸 폰이라고 빡빡 우겼죠. 폰이라고 우겼어요. 네네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네. 근데 2년 전인 2005년에 휴렛 패커드는 자기네들 PDA에 전화기 기능이 추가됐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 2년 전에?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온 건 PDA예요. 전화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휴렛 패커드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A, B를 합쳐놓고 A, B라고 부른 거예요. 전화기 기능은 진짜 B-1도 아니고 C-1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PDA에 전화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혁신이라고 안 느낀 거죠. 왜 480개의 기능이 이미 있는 PDA에 전화기 기능 하나 추가된 게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반응은 차가웠죠. 근데 그러니까 무려 2년 뒤에.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것보다 더 푸진 디바이스를 들고 나와서 스티브 잡스가 이걸 폰이라고 빡빡 우기니까 사람들은 폰에 480개의 기능이 들어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생태계가 바로 넘어가 버려요. 야, 관점이 다르게. 그렇죠. AI는 그걸 PDA라고 부르지 폰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워서 AI의 평균적인 대답에 다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기존 지식과 경험은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고전 문학을 읽고 수학의 정서를 다시 배우고 야, 그쵸. 시를 읽고 그거에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는 네. 직업이 아니라 네.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 너무 좋다. 여러분 박수 한번 가시죠. 깜짝 놀라게 하시네요, 분이. 오늘 바로 대면 깐다 내가. 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알파 세대. 아까 뭐 지랄 시대 얘기했으니까. 네. 나리 시즌 세. 매운 거. 네. 이거 두 가지. 네.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연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짜고 네. 매운 게 스트레스 받을 때 효과가 있나요? 근데 그 효과가
어떤 뜻의 효과냐에 따라 다르겠죠. 개선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진통의 효과, 그러니까 억제 효과는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단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짜고 매운 걸 많이 먹는데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 디저트 다 달죠. 네네네. 네, 한국 음식 다 짜고 맵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외로운 문화라. 어. 네, 한국이 괴로운 문화라. 야, 불닭볶음면 뭐 이런 네,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약간 어. 그 감정을 음. 그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좀 덜 음.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고요. 원래 모든 젊은 세대는 싸가지가 없고 아니, 제가- 맞아. 네. 제가 얼마 전에 1981년에 제작된 네. KBS 다큐멘터리 요즘 대학가라는 네. 다큐멘터리 요즘 KBS는 아카이브를 전부 다 그쵸, 올려놨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1981년에 방송한 프로그램이에요. 야, 거기서 7, 8학번이 네. 80학번을 보면서 개탄을 하는데 왜 그 공감이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지금은 두 분 다 60대 중후반이신데 진짜 7, 8학번이 80학번을 보면서 개탄을 하더라고요. 요즘 오렌지족 새끼들 막 네. 이러면서. 와, 낭만이란 놈은 뭔 없는 놈들이고 80년에 대학 들어가신 분들이니까 아마 60년쯤 되셨을 거예요. 그죠? 와, 진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것들이고 대학의 낭만은 이제 없어졌다고 막 개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게 더 많은지 아세요? 보세요. 세대 간의 주인공 의식이 강해서 내가 밀려나기 싫은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래요. 유난히 우리나라가 세대 갈등이 심한 이유도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이게 되게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게 네. 없어지는 순간이 한국이 망하는 나라니까 네.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 형님들, 우리 그렇지, 누님들 그렇지. 아직 안 내려놓겠다 이거지. 우리 한번 또 이제 한번 대전투를 치릅시다. 전투를.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받아들여서 잘 응용하길 바라시며. 자, 여기까지 정말 귀한 시간이고, 정말 질문 하나하나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일깨워주신 전 국민의 LBT의 멘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